YG와 JYP의 책걸상. 책에 관한 걸쭉하고 상큼한 이야기. YG와 JYP의 책걸상이 찾아왔습니다. YG 강량구입니다. JYP 박재영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반갑습니다. 박혜진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혜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따라 왜 그렇게 나긋나긋하게 인사를 하시죠? 아, 그랬나요? 저 오늘 오면서 조금 더 친근하게 인사를 해보자 하는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왜 무슨 일, 심경의 변화가 생기는 일이 있나요? 아니요, 속 시끄러운 일이 많아가지고 출판계에 뭐 어떤 종류로 속이 요새 불편하신가요? 또 미투 관련한 일 아닌가요? 뭐 여러 일들이 많고 이렇게 뭐 함께 이렇게 작업을 하셨던 분들도 이런 리스트들에서 많이 보기도 하고 이러니까 초반에 느꼈던 감정들이랑 좀 달라지는 경험들을 계속 네. 하고 있죠. 네. 저는 최근에 그 미투 관련된 일 중에서 개인적으로 제일 좀 혀도 차기도 하고 빵 터졌던 게 레드벨벳이라고 하는 걸그룹 혹시 JYP 아시나요? 그런 게 있는 건 알죠. 그런 계란이요. 죄송합니다. 네. 그런 훌륭한 그룹이 있다는 사실은 제가 인지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저는 레드벨벳 팬은 아니고 굳이 따지면 러블리즈 팬인데 최근에 그 레드벨벳의 아이린이라고 하는 네. 제가 알기로 리더격에 이제 언니가 있는데 그 그 아이린 이름도 들어봤습니다. 네, 아이린 언니가 그 저희도 책걸상에서 소개했던 그리고 박평이 편집해서 낸 82년생 김지영을 읽었다고 네. 이제 알린 거죠, 그냥 무심결에. 요즘 읽고 있는 책이 뭐냐 아주 심플한 질문이죠. 거기에 82년생 김지영을 읽었다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근데 그 대답이 굉장히 광풍을 불러일으켰죠. 왜요? 이제 그 뭐 레드벨벳 팬들 중에서 이제 그 남성 팬들이 82년생 김지영을 읽은 걸 놓고서 페미니스트 인증한 것이냐라는 페미니스트 아이돌은 지지할 수 없다. 그러면서 뭐 레드벨벳 혹은 아이린 굿즈 같은 걸 막 태워가지고 인증 사진을 올리고 진짜? 탈덕을 막 인증한 선언하고 거죠. 막 그리고 반면에 아니 뭐 82년생 김지영 관련해서 무슨 얘기를 더 한 게 아니라 그냥 읽었다라고 했는데. 그렇죠. 네. 왜냐하면 이 82년생 김지영이 어떤 페미니즘 소설 중에서 좀 대중적으로 가장 많이 알려져 있고 한 소설이다 보니까 어떤 페미니즘의 상징처럼 이제 여겨졌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이 좀 생긴 것 같은데 뭐 판매량은 좀 많이 급증했죠. 오히려 또 한쪽에서 네 그래 그러니까 이제 이러면 반대쪽에서는 더 같이 읽자 이렇게. 반대쪽에서는 이런 거죠. 무슨 해리포터 읽으면 마법사 되냐? 그렇게. 해리포터 읽으면 마법사 되냐? 좀 책도 마음대로 못 읽냐? 너희들이 그러면 오히려 사겠다. 그렇죠. 그리고 또 막 러블리즈가 아니죠. 레드벨벳 팬들 사이에서도 그런 이상한 팬들을 거를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아니 해리포터 읽으면 마법사 되는 거면 요 네스베 많이 읽은 JYP는 지금 사람 수백 명 죽였겠는데. 아니 그래서 그 책 읽고 페미니즘 관련된 책을 읽고 페미니스트 될 수 있죠. 될 수 있죠, 있고 근데 이제 이것을 전면적으로 흔드는 굉장히 동떨어진 이야기들을 막 하니까 좀. 근데 참 이렇게 저는 이제 아이돌 세상에 약간 호기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걸 좋아하니까 댓글들을 쭉 살펴봤는데 좀 정신요구에 사연 보내셔야 될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제가 이게 진짜 빵 터졌던 댓글이 뭐냐면 정말 내가 진짜 아이린 너랑 결혼하려고 마음 먹고 있었는데 그 마음을 접었다. 그 마음을 접는다고 정말 진지하게 댓글을 쓴 거예요. 도대체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일지 정말. 농담이겠죠. 그야 뭐. 아무튼 그런 일이 진담이면은 진짜 사연 보내야 되는 거죠. 그런 일이 있었어요, 진짜로. 아무튼 그래서 저 러블리즈에서 레드벨벳으로 갈아탈까 저도 참에 대세 추정해서. 네. 자, 그런 좀 이상한 댓글들이 많이 달리는 사이트와 달리 우리 책걸상 페이지에는 요즘에 너무너무 막 우아하고 아름답고 훈훈한 댓글들이 막 쏟아지고 있습니다. 좀 몇 개 읽어보죠. 닉네임 헤드님, 빛나편 르클레지오 편 들으시고 안녕하세요 YG JYP님 그리고 박평님, 숨결이 바람될 때 해피한 뒷이야기까지 들을 수 있어서 감사드려요. 항상 보물 같은 책들을 찾아 소개해 주시는 덕분에
찌개 끓는 시간에도 식탁에 앉아 책을 읽습니다. 웃음 가득한 책걸상 가족됨을 감사하고 앞으로도 응원할게요. 네, 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닉네임 접속님도 댓글 남기셨는데요. 저번에 그 책 보관 방법에 대해서 그 문의 사연을 보냈던 분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책 보관 방법에 대해 재미있게 잘 들었습니다. 제가 싫어했더니 집에 계신 높은 분의 색상별 책 정리하기는 비소설 분야만 하고 멈추었습니다. 그런데 절대 걸릴 일이 없을 것이라 생각했던 비자금 저장책들이 발각이 되었습니다. 몇몇 책 속에 몇십만 원씩 넣어둔 자금은 높으신 분 창고로 기속되었고 검열 중 책을 빼돌리다가 현장 체포 당하기도 하고 남은 자금이 있을 가능성에 대해 강도 높은 취조를 실시하였으며 처형과 장모님까지 모셔다 전수조사를 하였습니다. 말씀드리고 나니 괜히 웃기네요. 사실 어떤 책에 숨겨놨는지 저도 기억이 안 나서요. 크크크. 네, 네. 남을 같지 않습니다. 그 집에 계신 높은 분 이런 표현은 그 우리가 그냥 즐겨 쓰던 말인데 네, 접속님도 지금 따라 쓰시는군요. 저 근데 똑같은 경험 한 적 있어요. 아 그래요? 저도 책에다가 네. 그 약간 적지 않은 비상금을 숨겨둔 적이 있었는데 못 찾았어요. 그렇죠. 본인이? 어디에 넣어놨는지 어떻게 기억하겠어요? 아니 제가 약간 술 마시고 들어와가지고 약간 꽁돈 비슷한 게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야 이걸 비상금으로 숨겨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와중에 절대로 내가 까먹지 않을 책이라고 확신하고 어떤 책에다가 딱 놓는 것까지는 생각이 나는데 무슨 책인지를 모르겠어요. 정신 차리고 미친 듯이 막 책들을 막 다 열어봤는데도 없는 거예요. 아직도 못 찾았어요. 지금 몇 년이 지났는데도. 그 은행에 가면 온라인으로 조회가 되지 않는 그런 저 비밀 계좌를 만들 수 있거든요. 네. 그런 거 만드십시오. 그런 계좌 가지고 계시나 보죠? 저는 없습니다. 네. 저는 없습니다. 네. 네, JYP 높으신 분 이 비밀 계좌를 가지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 네. 삐니 한번 검사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전수조사 전수조사. 자 오늘 소개할 책은 뭡니까? 우리 네. 저번에 하던 뭔가 특집이 하나 있었죠? 네, 네. 그 JYP가 그냥 뭐 동의도 얻지 않고 자체 특집을 공표를 해서 그 빛나라는 책을 하면서 외국 작가가 한국을 배경으로 쓴 소설을 연작으로 한번 해보자라는 얘기를 슬쩍 흘렸는데 성사가 됐죠. 네, 성사가 됐습니다. 네, 외국 네. 작가 한국 소설 특집 뭐 이렇게 줄일 수 있겠네요. 네, 정말 막 JYP가 박평이랑 저를 막 밀어붙이셨어요. 밀어붙여가지고 이제 다 그 르클레지오야 뭐 유명한 사람이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그렇게 유명하지 않으니까 네, 두 분은 읽을 생각이 없었는데 제가 먼저 읽고 이거 은근 재밌다 한번 보자 그리고 살살 꼬드겨가지고 네, 그래서 이번 주는 이제 박평 모시고 그 JYP가 기획한 특집 외국 작가가 한국을 무대로 쓴 소설을 한번 저희가 같이 읽고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오늘 처음 다룰 책은 엘리자 수아 디사팽. 뭔가 있어 보이는 이름이죠. 네, 엘리자 수아 디사팽이라고 하는 작가가 쓴 속초에서의 겨울이라고 하는 작은 책입니다. 네. 근데 저는 책 표지 넘기고 깜짝 놀랐어요. 왜요? 이름처럼 미인이시네요. 그리고 굉장히 젊으시더라고요. 네, 1992년생. 그러니까 제가 읽은 책의 저자 중에 제일 젊은 것 같아요. 네. 자, 프랑스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파리와 서울 그리고 스위스의 포렌트 루이를 오가면서 자랐고 스위스에서 학위를 받았고 지금은 스위스에서 살고 있고 소설은 불어로 쓰고 있고 뭐 그런 네. 그리고 이게 첫 번째 소설 장편 소설이라고 들었어요. 데뷔작이죠. 네. 근데 무슨 전 잘 모르겠습니다만 스위스에서 주는 로베르토 발저상이라는 문학상도 수상했다고 하니까 네. 스위스 문학상, 뭐 로베르트 발저상, 프랑스 문필가 협회 신인상 뭐 이런 것들을 받았는데 이게 뭐 이렇게 듣자마자 우리가 알게 되는 유명한 상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지금 신인이잖아요. 네. 근데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은 거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자, 뭐 한 180페이지 정도 되는 얇은 소설이고요. 네, 굉장히 작은 책이죠. 네. 기본 설정을 좀 설명을 해주시죠. 엘리자 수아 디사팽 같은 경우는 이제 어렸을 때 잠깐 한국에서 살긴 했지만은 어쨌든 간에 이제 본인의 중요한 성장 배경은
프랑스와 스위스였잖아요. 네. 그런데 이 소설의 주인공은 약간 전혀 반대예요. 그러니까 자기랑 똑같은 혼혈인데 아버지가 그냥 떠나버린 거예요. 엄마와 자기만 남겨두고 그 그래서- 프랑스인 아버지는 그냥 떠나버린 거죠. 그래서 속초에서 이제 시장에서 그 장사를 하는 엄마와 함께 성장한 20대 초반의 이제 여주인공이 그러니까 주인공이고. 프랑스 한국 섞여 있는 혼혈 네, 여성 젊은 여성이고 뭐 그런 거는 설정이 똑같은데 네 똑같은데 잘한 게 이제 속초에서 속초에서 쭉 살고 있는. 네 속초에서 쭉 살고 있는 그래서 그리고 지금은 그 민박집을 운영하고 있는 거죠. 펜션. 펜션. 운영하고 있으면 그건 좀 어폐가 있고요. 그렇죠. 알바하는 20대 거죠. 초반인데, 그렇죠. 알바. 예. 펜션에서 알바하는. 그러니까 속초의 굉장히 허름한 펜션에서 이제 뭐 허드렛 일 하는 알바를 하는 이제 여학생이고요. 여학생이죠. 그러니까 서울에서 학교는 다닌 걸로 나와요. 그런데 이제 서울에서 뭔가 직업을 얻거나 살지 않고 다시 고향에 돌아와서 약간 엄마 구박을 좀 받으면서 엄마와 사이가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좋지는 같아요. 않아요. 구박을 받으면서 어쨌든 간에 그 허름한 펜션에서 허드렛이라는 알바를 하는 이제 20대 초반 정도의 여성이 이제 주인공이고요. 그런데 그 펜션에 이제 외국인 손님이 하나 오는데 프랑스. 그 사람이 프랑스 사람. 프랑스 사람이죠. 네. 그러니까 자기는 얼굴도 보지 못한 아버지의 나라에서 온 관광객이 이제 장기 투숙을 하게 되죠. 그 펜션에서. 그리고 아마 나이도 약간 아버지를 연상시키는 중년 네. 남자이고. 그리고 결정적인 포인트가 뭐냐면 그 아버지가 프랑스의 노르망디 사람으로 설정이 되는데 그 프랑스에서 온 관광객도 그 노르망디 출신으로 나오죠. 그리고 보통 그 노르망디가 인상파 화가들 작품에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곳이거든요. 뭐 모네도 많이 그렸었고 네. 밀레도 그렇고. 근데 이 프랑스에서 온 프랑스 사람도 북서부죠. 네, 북서부 지역. 파리를 그 기준으로 파리에서 하면. 비교적 가까운 네. 파리에서 왼쪽 위로 좀 올라간 동네. 네. 영국 쪽에 음. 가까운. 근데 이 프랑스 중년 남성도 만화를 그리는 사람입니다.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어서 이 속초에 와서 펜션에 머물면서 계속 그림을 그리고 있죠. 이렇게 이미지로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이제 엘리자스와 디사팽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는 비록 한국에서 계속 머물지 못했지만 자기의 어떤 분신은 한국에서 계속 머물렀다면 나는 어떻게 자랐고 그다음에 내가 어떤 일을 경험할 수 있을지를 상상하면서 이 소설을 썼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 노르망디하고 비슷한 이미지의 도시라고 아마 선택한 것 같아요. 네, 속초를. 맞아요. 네. 그런 비슷한 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 소설을 읽으면서 가장 매력적인 부분은 속초의 발견인데 이 속초가 노르망디와 연결될 수 있는 공간이라고는 생각을 안 했거든요. 전혀요. 근데 노르망디가 보면은 프랑스 문학 안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공간으로 많이 나오고 실제로 그 노르망디 상륙 작전 전쟁의 그렇죠. 상흔이 남아 있는 곳이지만 수많은 화가들이라든지 아니면 모파상이나 그 플로베르 같은 경우도 소설을 쓸 때 그 배경들이 마담 보발이나 여자의 일생이 다 배경이 노르망디거든요. 이 네. 소설에도 이제 모파상 나오잖아요. 얘기가 모파상 나오죠. 얘기가 나오죠. 네. 그래서 이 공간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역사적인 아픔도 있고 또 아주 또 아름다운 곳, 그 서정적이고 아름다운 곳이고 그런 한편으로는 건태감을 주기도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공간인데 속초도 여기에서 이제 북한과 아주 가까운 곳에 이제 맞대고 있는 공간이고 또 예술적인 감수성들을 조금 불러일으키는 공간이고 그래서 이 두 공간이 굉장히 하나로 이렇게 겹쳐지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 소설은 사실 등장인물은 몇 명 안 몇 돼요. 명 안 나와요. 이렇게 그나마 좀 비중 있게 나오는 등장인물이 방금 말한 그 남주인공과 여주인공 그러니까 디사팡의 분신이라고 할 수 있는 속초에서 나서 한국에서 자랐고 지금은 속초 펜션에서 알바를 하고 있는 20대 초반의 혼혈 여성과 그리고 이제 뭔가 작품의 영감을 찾기 위해서 뭐 노르망디와 비슷해 보이는 이 한국의 속초까지 찾아온 그 만화가 정체불명의 네. 만화가 진짜 만화가인지 아닌지도 몰라요. 예. 음. 만화가 그리고 뭔가 이제 모델이 되어서 스타가 되기를 꿈꾸는 그 여주인공의 남친
남친이 배경처럼 이제 나오죠. 근데 뭔가 둘의 관계는 이제 삐거덕대죠. 왜냐하면 여주인공은 속초를 벗어나기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약간 20대 초반 친구 같지 않게 약간 그런 뭐 성공이라던가 이런 그 남자친구의 그런 허세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약간 선뜻 수긍이 안 되고 막 거부감이 좀 있는 듯한 그런 인상이고 약간 삐거덕거리는 그런 관계에 이제 남자친구가 있고 그리고 정말 그냥 엄마는 비중이 그렇게 높진 않아요. 높지는 않은데 네. 이제 중간에 이제 어떤 이제 뭔가 그래도 이제 이 소설을 좀 이렇게 뒷받침해주는 그 인물 정도는 된 것 같아요. 거의 이 정도가 거의 다죠 네, 사실. 네. 네. 그럼 뭐 줄거리를 더 소개할 내용은 사실 없죠. 근데 그리고 이제 관계에 있어서 약간의 미묘한 게 미묘한 썸씽들이 관계. 있는 거죠. 이게 네. 남자친구 오래된 남자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는 그냥 좀 이제 서울로 가고 싶어 하고 이제 모델 지망생이잖아요. 네, 서울로 가고 싶어하고 모델 지망생이고 되게 화려한 생활을 꿈꾸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무슨 면접 같은 걸 보기 위해서 서울을 가면 연락도 잘 없고 그 서울에서 뭐 다른 여자를 만나는지 뭐 클럽을 가는지 어쩌는지 이제 모를 일인 거죠.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사실 또 여주인공은 딱히 관심도 없어요. 네, 맞아요. 뭐 이런 얘기 자꾸 남자친구가 하는 거예요. 너도 뭐 면접 보려면은 성형 하면 되게 좋아진다. 너도 뭐 할래? 뭐 이런 얘기 자꾸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속으로 이렇게 다 표현은 하고 있지 않지만 남자친구에게 느끼는 감정이라는 것이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은 것 같고, 근데 그때 갑자기 등장한 이 프랑스 남자에 대해서 미묘한 어떤 이끌림을 계속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경계도 있고요. 그리고 호기심도 있고요. 그리고 좀 자기가 얼굴을 한번 보지 못한 노르망디 출신의 그 떠난 아버지랑 오버랩도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또 그 남자도 약간 관심을 보이는 거죠. 혼혈의 이 속초에 있는 이 20대 초반의 여성에게 관심을 가지면서 예를 들어서 뭐 비무장지대 관광을 할 건데 혹시 운전 같은 것들을 부탁을 가이드. 하기도 하고 가이드를 네. 부탁하기도 하고 뭐 그런저런 일들을 겪으면서 이제 그 프랑스 남자하고 이제 썸이 좀 있죠. 이 소설은 사랑 이야기라고 하려면 뭐 할 수도 있는. 근데 딱히 또 사랑 이야기라고 하면은 약간 뭔가 부족한. 그러니까 그 YG식으로 좀 세게 막 밀어붙였으면 뭐 약간 그 하루키스러운 그런 장면들 같은 것도 좀 만들 수도 있고 하루 기스러운 장면. 왜냐면 조금씩 이렇게 관능적인 장면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근데 진짜 좀 미묘한. 네. 그래서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어떤 거냐면 이 디사팽의 이 소설을 보고서 그 듀라스 프랑스의 그 여성 작가 마르그리트 듀라스를 연상시킨다고 하는 평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연인의 그 네, 듀라스. 연인의 듀라스. 근데 그 아마 연인 책을 읽으신 분들도 있으실 테고 그다음 약간 야한 영화인 그 연인 영화를 보신 분도 있을 텐데 그게 사실 듀라스의 자전적인 얘기잖아요. 그 약간 오버랩이 돼요. 그러니까 디사팽이 속초에서 실제로 살지는 않았지만은 듀라스는 사이공에서 살았고 그 사이공의 약간 부자 연상의 남자와 연애했던 이야기를 회고해가지고 그 연인이라는 소설을 쓰고 그게 이제 영화로도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여러 야한 영화들을 많이 봤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야한 장면이라고 생각하는 게 어떤 장면이냐면 그 연인이라는 영화를 보면은 차를 타고 가면서 젊은 여성과 그 남성이 손을 잡으면서 이렇게 뭔가 감정의 교감을 하는 네. 그 대목이 있는데 절대 야한 장면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관능적으로 느껴지는 장면이거든요. 근데 이 소설이 딱 그런 느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센 그런 장면들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둘이 전혀 그런 정신적인 교감 외에 그런 뭔가 육체적인 교감 같은 건 전혀 그런 없지만은 면에서 연인이랑 아주 다르죠. 그렇죠. 예, 연인은 예. 야한 장면 많이 나오는데 네. 이거는 뭐 네. 제가 이 소설을 읽으면서 가장 관능적이라고 느꼈던 장면은 뭐냐면 이 주인공이 그 남성 그 프랑스 남자의
방을 이렇게 들여다보거든요. 그럼 남자가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네. 여성의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그 여성의 모습이 점점점 완성돼 가는 과정을 이렇게 묘사를 해요. 그러면서 뭔가 이 여성이 점점 하나의 형태를 잃어가면서 그 여성과 이 남성 그리고 그걸 보고 있는 자신이 뭔가 이렇게 뒤엉키는 것 같은 상황들이 벌어지거든요. 그 순전히 글로. 근데 그것이 기묘하게 어떤 그 관능적이고 좀 이렇게 육체적인 느낌을 주는 장면이었어요. 이제 좀 그런 방식으로 이제 네. 묘사들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점에서 보면은 그 디라스의 뒤를 잇는 작가라고 하는 평처럼 약간 전형적인 프랑스 여성 작가의 계보를 잇는 그런 느낌의 소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참 이게 굉장히 뭔가 좀 흥미로운 거죠. 무대는 정말 속초인데 그 연인이라는 영화는 92년에 우리나라에서 개봉했었네요. 그때 젊은 JYP도 보고 네. 참 이야 이러고는 봤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는 편집되거나 모자이크 꽤 이렇게 처리가 됐었는데 2016년에 무삭 재판으로 재개봉된 아 그래요? 적이 있네요. 아 지금은 어디 저 영화 무슨 채널이나 이런 데 가면 무삭 재판으로 볼 수 있겠네요. 무삭 재판을 구해서 한번 봐야겠네요. 그러게요. 우리 저 녹음 끝나고 같이 DVD 방이나 갈까요? 둘이서? 둘이서. 네. 자, 근데 어쨌든 듀라스를 연상시킨다라는 평을 들으면 이 작가로서는 뭐 굉장히 영광이라고 영광이죠. 생각할 것 같고요. 네. 어떤 면에서 듀라스라고 느껴지는지에 대해서는 뭐 아까 박평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굉장히 이제 섬세하고 섬세하고 관능적이고, 관능적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무슨 침대에서 이렇게 남녀가 막 이렇게 관계를 갖는 그런 장면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되게 소설 자체가 약간 좀 그런 관능적인 느낌이 있는 그런 묘한 분위기의 소설인데 이제 그 무대가 이제 속초라는 게 또 이제 그래서 약간 반전인 거죠. 한국 독자들이 읽으면 조금 더 재밌는 구석이 있어요. 뭐 예, 가령 뭐 오징어 순대 같은 음식 이런 게 네, 나오는 네, 장면이라든지. 그러니까 어머니의 주 이제 요리가 오징어 순대랑 보고. 네. 그리고 뭐 낙산사 왔다 갔다 하는 낙산사 왔다 갔다 장면이라든지. 하고요. 그리고 이제 무슨 문구를 사기 위해서 롯데마트 가고. 네, 뭐 울산바위 얘기도 나왔던 것 같은데. 네, 네. 네. 근데 뭐 한국인이 아니라 그냥 전 세계 사람들이 봐도 네. 그러니까 이 소설은 한국이라는 특수성이 드러난다기보다는 그 되게 전통적이고 또 프랑스적인 어떤 문학 구조 혹은 문학의 어떤 형식 이런 것이 단지 이렇게 속초란 한 공간을 가지고 가서 이제 쓴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보통 이렇게 문학상을 받거나 뭐 문학이나 영화 다 이제 문학상이나 뭐 영화상을 받는 작품들을 보면 대체로 이렇게 거대한 자연 배경 아래에서 인간의 운명이 그 자연의 묘사와 함께 잘 어우러지는 작품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 소설이 바로 딱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부재 그리고 이제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지만 자기 정체성에는 항상 공백이 있는 거죠. 자신은 어디에 속한 사람인지 모르겠는. 근데 그것이 이제 노르망디와 속초라는 공간이 연결이 되면서 그 공백이 좀 없어지고 그리고 그 정체성에 대한 것들도 조금씩은 이런 공백을 메워가는 그 과정이어서 굉장히 좀 전통적인 방식의 소설이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이 뒷사팽이라고 하는 이 작가의 이 속초에서의 겨울을 어떤 일러스트레이터나 아니면 진짜 만화가가 정말 멋진 그래픽 노블로 그리면 맞아요. 굉장히 훌륭한 작품이 그 재탄생할 수도 있겠다는 영화는 생각이 어때요? 들었어요. 영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영화를 만든다면은 어떤 감독이 만들면 제일 적당할까요? 홍상수. 홍상수. 아 근데 저 생각했어요. 홍상수 감독이 만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약간 좀 분위기는 달라요. 홍상수 감독 영화는 약간 좀 일상을 낯설게 하는 그런 영화잖아요. 그리고 뭐랄까 좀 쫌스럽고 여기는 남성 캐릭터들이 그렇게 말이 많지 않고 네. 좀 다르죠. 예, 여기는 근데 그런 느낌은 아니라서 저는 홍상수 감독보다는 훨씬 더 좀 약간 묵직하고 그런 관능적인 영화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감독이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진짜 영화든 아니면 좀 이렇게 뭔가 시각화하면은 정말 그 멋진 게 나올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영화를 들었고 만들기 위해서는 약간의 각색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당연하죠. 묘사력이 너무 좋아가지고요. 네. 그래서 제 결론을 얘기할 수 없지만은
결론 부분은 진짜 머릿속에서 그냥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막 내가 좀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사람이면 뭔가 한번 그리고 싶다라는 욕심이 생길 정도로 굉장히 저는 프랑스 소설 그렇게 좋아하는 편이 아닌데 되게 독특한 소설이었어요. 그 결론이 뭐였는지 기억이 잘 안 나요. 그 장면들은 선명하게 기억이 나는데 책이 나오자마자 읽었기 때문에 마지막 결론은 잘 생각이 안 나고 그냥 이미지만 남아 있는데요. 하여튼 얇기 때문에 네 그냥 뭐 이렇게 잔잔한 프랑스 소설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번 읽으시면서 이런 그 프랑스와 한국의 양쪽에다 뭔가 이 인연이 있는 사람이 쓰면은 요런 책이 나오는구나 이렇게 한번 느끼실 수 있을 그러니까 이제 것 몇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프랑스 작가가 속초를 무대로 이제 두 남녀의 이야기를 쓴다면 어떻게 썼을까에 대한 호기심을 충족시켜 주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그 두 남녀의 이야기 자체가 굉장히 특수한 어떤 이야기가 아니라 뭔가 상당히 보편성을 가지고 있는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저는 아니었지만은 평소에 이런 약간 프랑스 소설의 분위기를 좋아하던 분이라면은 젊은 작가의 괜찮은 프랑스 소설을 한번 읽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예를 들어서 진짜 마르그리트 디라스 팬이라면은 한번 읽어보면서 디라스의 작품들이랑 진짜 견줘보는 재미도 있을 것도 같습니다. 네. 네. 사실 그 디라스가 연인이라고 하는 작품을 냈을 때도 사실 그렇게 나이가 아니요, 그거는 나이 꽤 아닌가요? 먹은 다음에 꽤 먹은 다음에 냈습니다. 냈나요? 그 듀라스가 이 뭐 대놓고 이게 내 얘기다라고 말한 적은 없지만 이제 자전적인 이야기인 거를 부인하진 않았는데 주변에 가족들 뭐 부모님도 계실 거고 그 뭐 다른 가족들하고의 관계 이런 것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이 다 돌아가신 다음에 연인이라는 책을 낸 것으로 알려져 있죠. 그렇군요. 예, 연인은 84년에 나왔는데 꽤 할머니 때 할머니 쓰신 때 책입니다, 쓴 이거는. 책이죠. 맞습니다. 그 전에도 예, 여러 가지 그 작품 활동을 하셨던 분이지만 네. 그 본인의 이제 필생의 대표작은 굉장히 나이 먹은 다음에 쓰신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좀 더 일찍 쓸 수도 있었지만은 주변 사람들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걸 의식해서 사실 뭐 연인 얘기를 너무 길게 하면 좀 웃깁니다만은 그 책은 만약에 한 30세 때 작가가 썼다 그러면 조금 더 큰 파문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네. 그리고 또 디라스가 어쨌든 간에 마지막까지도 되게 뜨거운 연문을 뿌리다가 이게 세상을 떴잖아요. 아마 세상을 뜨기 전까지도 굉장한 연하의 남자친구랑 같이 동거를 하다가 아마 이제 세상을 떴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아무튼 이제 멋진 삶을 이제 살다가 간 여성 작가인데 뭐 이 디사팽도 좀 뭔가 약간 촉망받는 작가인 것 같아요. 네네. 일단은 저는 이 프랑스 사실주의 문학을 우리가 보통 고전 뭐 세계문학 전집 이런 그 리스트 안에서 많이 보는데 정말 젊은 작가가 우리 가까운 공간을 배경으로 이렇게 사실적이고 이렇게 묘사가 아주 좋은 작품을 써서 보내준 것 같은 느낌이 들고서 굉장히 재미있는 경험이었고, 한 가지 아쉬운 점이라면 이건 작품에 대한 아쉬움이 아닐 수도 있는데 서술이나 묘사가 정말 너무 뛰어나고 좋은데 반면에 대화가 인상적이진 않거든요. 그건데 그러니까 약간의 미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근데 남녀가 어떤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는 사실 그 언어가 아니라 어떤 소리들을 통해서 이렇게 좀 감지가 되는 건데 작품의 한계가 있기는 해요. 나는 프랑스 말을 잘 못하고 그 프랑스인은 한국말을 잘 못하기 때문에 서툰 영어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설정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겠지만 그 이제 다이얼로그가 그렇게 인상적이지 않아서 그런 부분에는 감정이 그렇군요. 이입이 잘 안 되더라고요. 네, 그렇네요. 그러고 생각해 보니 다운편에 들어가는 부분이 굉장히 많기는 한데 그건 다 이제 한국 사람들끼리 하는 그렇죠. 네, 이야기였고 맞아요. 네. 그 주인공 남녀의 대화는 다운편에 들어간 게 많지 않네요. 네네. 그냥 미루어 역시- 짐작할 그렇죠. 뿐이죠. 역시 평론가는 역시 평론가는 얘기. 다르네요. 우린 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봤네. 그리고 또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생각도 들긴 해요. 그게 또 관계를 묘사하는 데 있어서 약간 아쉬움이 보인다라고도 저는 이제 방금 들리는데 박평의 이야기가 저는 그건 약간 젊은 작가의 경험의 문제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본인의 경험의 폭이라는 게 사실 아직까지는 그래도 깊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본인이 연애도 해보고 그렇죠. 예, 여러 관계들을 가져보고 막 그러면서 이제 점점 더 이제 뭐 이렇게 깊어지겠죠. 그러니까 좀 그 자기의 문제, 그러니까 내 정체성, 나의 문제를 이제 풀어갖고 거기에 어떤 해답을 찾아내기 위한 하나의 어떻게 보면 좀 도식적이죠. 네, 네. 관계들이라는 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 읽으면서 약간의 아쉬움이 있기는 했지만 뭐 이 책을 판단하는 데 영향을 줄 정도로 큰 건 아니었어요. 되게 색다른 소설을 JYP 덕분에 재밌게 읽었던 것 같아요. 저는 한 1시간 반 만에 읽었어요. 빨리 읽었어요, 저도. 네. 그러니까 1시간 반 정도면 다 읽을 수 있는 네. 작품이에요. 네. 그래서 좀 쓴 사람 성의를 봐서 그래도 한 2-3시간은 씁시다. 1시간 반 만에 이렇게 속독하듯이 무슨 리포트 써야 하는 것도 아닌데 너무 책을 빨리 읽는 건 옳지 않아요. 네. 준비하느라고 그랬다고요. 자, 오늘 한국인 어머니와 프랑스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엘리자 수아 뒤사팽이라는 여성 작가의 속초에서의 겨울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다음 네.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